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2편에 이어서 이번엔 3편 이번에 끝내버릴 거예요. 너무 오래 길게 끌면 안 되니까 이번 시간에 그 메밀꽃 필 무렵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요런 날 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달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말했지만 이 달밤이라는 것은 매개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달빛이라든지 달밤이라든지. 어쨌든 토방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묻어서 잠이 들어야지. 그래서 목욕하러 나갔지. 근데 그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 뭐 하얀 꽃이야. 근데 물방울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상한 일도 많았지. 거기에서 성서막내 처녀 말쳤고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다. 제일가는 미인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달이 팔자 있었나 보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을 아끼는 듯이나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 구수한 짧은 연기가 밤 기운 속에 흘러서 녹았다. 그 다음에 날 기다린 건 아니었으나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여기에서 이 참 그 처녀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었을까? 이런 얘기는 어떤 일반적으로 보호 본능이라고 얘기잖아요.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보호 본능,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성 본능 뭐 이런 게 있다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보호 본능, 좀 울고 있는 여자를 보면 상당히 이게 보호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본능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처음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어떤 격한 감정이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뭐 무슨 얘기인지는 뭐 어쨌든 다들 알겠죠? 그러면서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여기서 무섭다, 기막히다. 여기서 두 가지의 감정이 등장합니다. 무섭다와 그 다음에 기막히다. 이 두 가지의 감정이 플러스가 된 게 그때 당시에 밤에 대한 어떤 표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섭다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은 죄책감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과 어떤 윤리의식, 알겠죠? 그러니까 죄책감과 윤리의식을 얘기한다면은 그때 당시로서는 더더욱 좀 약간 보수적인 어떤 사고방식이었다면은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어떤 혼약을 맺은 사이도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처음 만난 사이에 그 남녀가 이렇게 둘이 어쨌든 그런다는 게 그쵸? 죄책감과 윤리의식에 의해서 무섭다라는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그 추억이 아주 아름다운 밤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가 있겠죠. 그죠? 아름다운 밤이라든지 아름다운 추억이라든지 때문에 무섭고도 기막힌 어떤 밤이었다라고 표현을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인주로 주랭해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다음 장도막 이것은 어떤 장에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의 어떤 기간을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 장도막에서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고요. 그 다음에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 개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 뭐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팔려나갈 운명이었을 것이다. 그랬을 거야. 팔려나갔을 거야. 라고 이렇게 뒷공론, 그러니까 뒷담화라고 볼 수 있겠죠. 뒤에서 하는 말, 험담 이런 것들이 자자했다. 제천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꼴은 꽁고 먹은 자리야 또 등장했습니다. 관용 표현이죠. 관용 표현. 관습적인 표현이라고도 하고요. 꽁고 먹은 자리가 왜 이 말 뭐냐면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 꽁고 먹은 자리라고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꽁을 고먹고 나서는 이게 꽁이 귀했기 때문에 꽁을 고먹고 나서는 흔적도 보이지 않고 남들한테 티내지 않으려고 흔적도 보이지 않고 아무렇지 않죠. 이게 시침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꽁고 먹은 자리야 라고 어떤 관습적 표현을 썼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그러니까 이 허생원이라는 사람이 봉평을 이렇게 계속 들락날락 거리는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죠? 평생을 잊을 수가 없다. 아직까지 그 여자를 잊을 수 없다. 아주 순정남이네요. 그죠? 뻔한 내용인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하룻밤의 인연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간다 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선달에 소망이 나와요.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은 쉽지 않아. 항용
항용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흔히 늘이라고 하면 돼요. 흔히 늘 못난 거 넣어서 새끼 낳고 걱정하고 생각만 해도 진전하지. 그러나 늙음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에 와도 하지 가려 하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 이게 뭐냐면은 그 이것저것 내놓고 파는 어떤 가게를 말합니다. 전방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뭐 아무래도 여기까지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조선달의 어떤 소망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가족과 그 다음에 정착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가족과 정착하고 싶다. 나는 늙음막바지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는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정착하고 싶네 라고 조선달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사실 떠돌이 장수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 노동 자본을 가장 1차적인 어떤 가장 중요한 자본으로 삼아서 하는 일이 이 장돌뱅이인데 늙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시장철 걷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허생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처녀 만나면 같이 살까? 나는 거꾸로질 때까지 이 길을 걷고 저 달 볼 테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달과는 좀 약간 다른 어떤 가치관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성처박내 처녀와의 어떤 재회에 대한 어떤 기대 혹은 미련 때문에 이런 대사를 내뱉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거꾸로질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걸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저 달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장돌뱅이로 계속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반추하면서 장돌뱅이로 살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숙명적인 직업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아까 조선달과는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조선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아까 말했지만 정착하고 싶다. 나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허생원은 거꾸로질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나는 계속 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뭐가 나타나면요.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 자, 여기서 큰 길이 등장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길이 좁아지면서 동이가 꽁무니에 붙게 되는 것은 다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산길 벗어나고 큰 길로 튀어지고 이제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그러니까 그 같이 나란히 걷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서로 간의 어떤 대화가 말소리가 아주 명확하게 잘 들리는 어떤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 다시 큰 길로 튀어지면서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들었을까? 이것도 의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동이가 꽁무니에 있어서 그 허생원의 그 아름다운 그 추억의 이야기를 못 들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꽁무니 동이가 옆에 섰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의 이야기가 의사소통이 잘 오고 갈 수가 있잖아요. 여기 이 순간부터 누구의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동이의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동이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것을 누가 듣냐면 허생이 아주 명확하게 잘 듣습니다. 허생이 듣는 순간 이 친구 내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게 큰 길로 튀어진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다시 말하지만 이 이효석 씨는 이 큰 길로 튀게 만들어서 동이와 허생이 나란히 걷게 만들어서 동이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동이의 어떤 과거의 이야기를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확하게 허생이 들음으로 해서 내 아들인가 추측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장치를 마련하자. 그 배경은 큰 길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정리한다면 이런 전개라 볼 수 있겠습니다. 큰 길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나란히 걷기 큰 길 등장하기 때문에 나란히 걷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아까 허생원의 이야기는 끝났고 그 다음에 동이의 내력 이야기가 시작됐고 그것을 허생이 정확하게 들으면서 허생은 이 동이가 내 아들인가 추측하게끔 만들어주는 이 배경 바로 큰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총각도 젊겠다. 지금 한창 시절이었다. 충주에서 그만 실수해서 그 꼴이 됐으니 서럽게 생각하지 말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읽어 두시고 그 다음에 아비엄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그러니까 그 요전에 앞서서 이제 그 따구를 맞았을 때 뺨을 맞았을 때 내게도 아비어미가 있겠지 라고 이렇게 나무랬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그러면서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도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쯤에서 또 퀴즈를 한번 내고 싶어요. 퀴즈. 요것이 퀴즈입니다. 뭐 상품 걸린 것도 아니지만 그냥 재미삼아. 과연 허생원은 어느 쯤에서 동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눈치챘을까? 그러니까 어느 구절쯤일까요? 어느 구절쯤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 뭐 어떤 사람은 맨 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어느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물론 중요한 건 자신의 대답에 대한 어떤 설득력을 얼만큼 갖췄느냐, 타당성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갖췄느냐가 중요한 건데 한번 이 글을 계속 읽어보면서 아니면 지금 강의를 들어보면서 어디부터 허생원은 눈치챘을까? 그걸 좀 짐작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껄껄 웃고 자 얘가 말합니다. 동이가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제천촌에서 달도 차지하는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둔덕, 이건 언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정말 힘들어서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습니다. 알죠? 막 계단 험준한 계단이라고 참 뭐한데 어쨌든 계단 높은 계단 막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나귀는 건듯하면 미끄러졌고요. 생원은 숨이 차서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고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정말 힘든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마다 네 나이가 몇이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듯한 어떤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죠? 젊은 친구들은 막 푹푹 잘 넘어가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정말 헉헉거리면서 힘들어져, 힘이 붙이잖아요. 그죠? 그걸 나이가 알려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도희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쭉 씻어내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허생원이 언제쯤에, 어느 쯤에서 지금 동희가 아들임을 눈치챘을까? 그 내용과는 별개로 일단은 독자들이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동희가 아들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암시는 등장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천촌에서 달도 차지하는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이렇게 쓸게요. 여기가 첫 번째 암시 부분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요. 자,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습니다. 개울. 자, 이쯤 되면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가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개울이라는 장소를 설정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왜? 머리를 아마 썼을 거예요. 이효석 씨 입장이라면 이 동희와 그 다음에 허생원이 둘이 이렇게 살이 맞닿으면서 서로 이렇게 좀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개울을 만들어서 둘이 가다가 허생원이 넘어지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허생원을 동희가 업으면서 그 다음에 허생원이 동희의 등에서 따뜻함을 느끼면서 육체적 어떤 혈연관계의 어떤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장소로는 바로 개울이 적합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좀 이제 느낌 오죠? 작가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허생원이 동희에게 육친애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공간. 그러니까 배운 포인트에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배경에 갖는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달밤이라든지 개울이라든지 산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배경들은 다 그만한 어떤 설정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울은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개울을 등장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됐고요. 고이, 남자의 여름 호바지입니다. 이걸 벗어서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반 벌거숭이 우스꽝스러운 꼴로 물속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노? 하면서 기르고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동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확인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허생원은 동의가 내 아들일 것만 같다라는 어떤 확인의 질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로 이 친구는 어떤 삶을 살았나 궁금한 어떤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질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나요? 이게 그것도 참 재밌죠. 이때쯤 이미 허생원은 알았을까요?
짐작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1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한 걸까요? 그것도 참 재밌는 포인트죠. 자, 계속 이제 동의의 어떤 이야기 나옵니다. 어머니 하는 수 없이 뭐 의붓 아버지를 갖다 얻어서 그 술장수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술 주정뱅이였던 거죠. 그래서 칼부림 당하고 차이고 맞고 했다. 얼마만큼 동의의 어머니가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가 슬슬 드러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총각 나이로는 참 그냥 무던하게 뭐 살아온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참 딱한 신세로군 하면서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고 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이 차 있는 돌멩이도 미끄러서 금시에 물살이 휩쓸려 넘어질 듯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라고 얘기합니다. 웬걸요? 자, 이 부분 나옵니다. 시원스리 말을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모친의 친정이 어디다? 봉평이다. 등장했네요.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암시입니다. 아까 첫 번째 암시 나왔죠? 이번에 두 번째 암시입니다. 봉평? 자, 봉평이라는 것은 동의가 역시 허생원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라는 건데요. 그죠? 자, 그러니 또 질문합니다. 역시 또 궁금해서 질문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확신에 가득 찬 듯이 아니면 확인하듯이 질문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 아비성은 무엇이고? 하니까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어떻습니까? 인정하나요? 눈치챘음? 아닌가? 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지. 요요요요. 그렇겠지도 아니고 그렇겠지가 좀 약간 말을 더듬는 부분에서 조금 이때 눈치채지 않았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뭐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겠지. 요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눈을 까물까물 하다가 허생원은 경망스럽게도 발을 빗디뎠다. 그러니까 좀 어긋나게 디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더 확신할 수가 있는 게 놀랐기 때문에 놀란 어떤 허생원의 어떤 심정이 이게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죠? 어떤 심리적 놀람이 행동으로 등장한 것이죠. 발을 빗디던 거 아니에요. 그죠? 얘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놀란 그 심정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충격을 먹은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꼬꾸라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이가 어쨌든 가까이 왔을 때는 퍽이나 흘렀었다. 어째 쫄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 곡한 꼴이었다. 참혹한 꼴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젖었다고나 해도 여인 몸이라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에요.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치는 아비를 찾지 않는 눈치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엿볼 수 있냐면 은근한 어떤 기대감. 아니 그때 첫 그 추억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에 추억을 간직했던 성처녀인데 그 성처녀는 아직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나를 찾긴 했을까? 어떤 은근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서 제천에 있죠. 자, 그러니까 성서방네 처녀는 제천에 있다. 위치 알아냈어요.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라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그래. 모셔와야지. 봉평에 모셔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이의 탐탁한 등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여기서 무엇을 느끼는 거냐면요. 혈육의 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탐탁하다는 것은 만족스럽다, 탐탁지 못하다,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탐탁하다는 그 반대, 만족스러운 등어리. 그러니까 약간 다시 말하자면 만족스럽다는 얘기는 사실 듬직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듬직한, 그죠? 듬직한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게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 사실 요것과 비교가 되거든요. 여인 몸. 그죠? 이것에서 어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듬직한 아들, 탐탁한 등어리를 갖고 있는 듬직한 아들과 이젠 여의어버린 그 허생원의 어떤 몸,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설정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물을 다 건넜을 때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조금 더 업혔으면 하였다. 내 아들의, 내 친아들의 이 체온을 느끼고 싶은 거죠. 그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혈액의 정을 더 느끼고 싶은 심리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수만 하니 웬일이요? 라고 하니까 낙이야 낙이 생각하다가 실족을 했어. 내가 발을 때렸어. 말 안 했던가? 적골에 적골. 자, 요 부분 중요한 문장 부분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적골의 저는 그러니까 사실 표면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이면적인 의미로 분석을 해볼게요. 사실 저라는 말, 이 대사 속에서 나오는 이 저, 얘는 누구냐면 나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저 나귀, 저 녀석이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나귀 새끼를 말하는 거겠죠. 이 표면적인 의미는 나귀 새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서 읍내 강릉지 피마에게 말일세. 강릉지 피마. 그죠? 근데 이 적골의 저 나귀는 사실상 누구를 얘기하냐면 알겠지만 허생원을 얘기합니다. 적골의 제법 새끼를 누구냐면 얘는 동의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야 내가 참 뭐 얼금뱅이에 참 못난 그 뭐 장돌뱅이긴 한데 내가 제법 동의를 갖다가 얻었단 말이지 라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그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나귀 생각하다가 내가 발 잘못 디뎠어. 자, 저 나귀 녀석 저 새끼 얻었단 말이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 둘러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읍내 강릉지 피마를 표면적인 어떤 의미로 보자면 사실 그 속에는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냐면 얘가 성서방내 처녀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피마, 앞말입니다. 앞말. 다 큰 앞말을 얘기하는데 표면적인 의미는 그래요. 근데 강릉집 다 큰 앞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속의 의미는 성서방내 처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좀 더 쉽겠죠. 그러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는 달랑달랑 뛰어다니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즉 동이가 그렇게 귀엽다는 얘기입니다. 친아들을 처음 만났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의미로는 아까 말했지만 자신의 실수에 대한 변명을 이렇게 그 나귀를 빗대어서 나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속의 진짜 의미는 성서방내 처녀와 인연으로 자식을 얻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기대, 100% 확신이란 건 없잖아요, 사실. 좀 약간 얘 내 아들인 것만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100% 확신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인가? 라고 되게 들뜬 기분에서 지금 이렇게 기대감에 부풀어서 있을 수도 있다란 얘기죠. 사실 속마음은 요게 진짜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앞서 말했지만 허생원과 그 다음에 나귀와의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공통점이 존재하는 게 뭐냐면은 성처녀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허생원과 나귀는 사실 이게 동급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동반자고 정서적 어떤 교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긴 한데 이게 아주 그냥 똑같습니다. 운명이. 성서방내 처녀와 단 한 번의 인연으로 자식을 갖게 됐고요. 나귀 또한 강릉지 피마에게서 단 한 번의 일로 새끼를 보게 된 일. 이 둘의 공통점이 요렇다. 이걸 정리해주고 싶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허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고요. 이가 달려들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 더 추웠지만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왜냐? 기대감 때문이죠. 내 아들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좀 앞서가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들을 만난 어떤 기쁨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천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조선달이 의아한 거죠. 생원도 제천으로? 평소에는 제천에 가지 않았는데 제천을 가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아한 거죠. 왜 제천을 가겠다고 하겠어요? 지금 뭐 제천에 있다니까. 지금 처음 그 아름다운 추억을 줬던 그 여자가 제천에 있다니까 제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의아한 거예요. 평소에 안 가다 왜 제천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페이지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이거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이거는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이 가를 갖다 뺐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래간만에 보고 싶어. 그죠? 멋지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였을까요? 어쨌든 그걸 노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천에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라고 표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동행하려나 동의? 라고 하니까 낙이 걷기 시작했을 때 동의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이 왼손잡이. 그죠? 이게 아빠와의 뭡니까?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전에는 왼손잡이가 과학적으로 유전되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거는 그 낭설이라고 지금 밝혀진 바가 있다고 어디서 들었어요. 사실 과학적 유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랫동안 아둑신이 이게 어둠 귀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좀 이게 원래는 어둠 귀신인데 장님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고 하니까 장님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큼 동의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게 어떤 확신을 가져다 주죠. 이게 그러니까 허생원의 아들이 아닐까 라는 어떤 확신을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면서 걸음도 헷갔고 방울 소리가 반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다리가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라고 하면서 결말에 여운을 준단 말이에요. 얘가 얘 아들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운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말이 여기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독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의는 그러니까 허생원의 아들이겠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책을 덮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스님이 말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바로 시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이 소설의 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퀴즈 또. 퀴즈 잘 낸다. 어떤 시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전체적으로. 알겠죠? 전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신과 같은 입장에서 모든 인물의 행동과 심리, 가치관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걸 차용하고 있어요. 근데 뒤로 가면서 관찰자의 시점이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보였던 부분은 어디였냐면 주로 그러니까 누굴까요? 허생원의 어떤 과거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이야기의 초반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허생원의 과거 이야기 한 부분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을 차용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 동의와의 어떤 대화가 중심이 되었을 때 그때는 관찰자 시점을 가져옵니다. 왜일까? 왜냐하면 여기서 왼손잡이, 암시를 통해 독자가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해야 되거든요. 왼손잡이 암시를 통해서 독자가 결론을 내도록 유도하고 싶거든요. 얘가 그냥 아들이야 라고 말해준다면 재미가 없으니 독자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싶었거든. 그때는 관찰자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보여주기만 통해서 독자가 넌지시 짐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뒷부분에서는 관찰자 시점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죠?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해서 작가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어떤 거리를 유지를 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찰자 시점이 쓰인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핵심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자, 이렇게 단편 소설입니다. 짧죠? 그 다음에 순수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배경은 1920년대 강원도 봉평장에서 대화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 읽어보시고 특징, 세련된 언어, 순우리말 아주 세련된 언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서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낭만적인 정서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은요, 배경 묘사에 중점을 둔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배경이란다면 일반적인 소설 속에서 배경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요.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나 시간을 제시합니다. 이게 본래의 기능이에요. 이게 원래 기능이란 말이죠. 원래 소설 속에서 배경이라는 것은요. 근데 얘가 이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이 소설 속에서는 이 배경이 요런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나 시간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부수적 어떤 기능에 불과합니다. 사실 진짜 이 기능은요, 이 배경의 진짜 기능은 이 작품 속에서만,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 속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작품의 분위기 형성을 하죠. 그 다음에 사건 진행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를 합니다. 이게 주된 기능이죠. 주기능. 얘는 부수적 기능에 불과해요.
어디서 일어났다, 몇 시에 일어났다, 그걸 제시하는 것은 그냥 부수적 기능에 불과하고, 이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이 소설 속에서 배경은 공간적 배경이든 시간적 배경이든 얘네들은 모두 분위기 형성하고 사건을 진행시키고 주제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배경이 중심이 되는 소설이라는 점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암시와 여운을 주는 결말의 방식을 택했다는 것까지 하면서 이 소설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강의 들어줘서 고맙고 고생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엔 또 더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뿅!